미국 자연사 박물관, 그러니까 뉴욕 내처럴 히스토리 뮤지엄의 관장이었던 헨리 오즈번이라는 사람이 그린 최초의 티라노사우루스 골격도예요. 오. 항상 저기 박물관 가면 애들이 저거 되게 궁금해하는 뼈예요. 생식기 뼈인 줄 알고. 생식기 뼈인 줄 알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공룡학개론 3부 공룡의 진화와 생태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벌써 칠판에 그림이 있어요. 네, 칠판을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한번 그려왔어요. 네. 요즘 제가 조금 재밌게 보고 있는 공룡물이에요. 저는 이제 갑옷공룡, 그렇죠. 공룡류 전문가긴 한데 네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뿔공룡이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뿔공룡. 네, 네. 그래서 뿔공룡에 대한 그런 진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얘네들의 분류를 보잖아요. 그러면 네. 얘네들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어떠한 형태로 진화를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뿔공룡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룡류는 이름은 뿔 있는 그쵸. 애들이긴 하지만은 정작 처음 등장한 애들은 뿔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인롱 같은 애들. 그래서 맞아요. 인롱. 기억하시네요. 인롱. 인롱이랑 뭐 푸시타코사우루스 맞아, 이런 애들은 맞아. 뿔이 없어요. 네. 사람들이 항상 그거 되게 헷갈려해요. 얘는 뿔이 없는데 왜 뿔공룡이야. 이름은 이름일 뿐이다 어. 하는데 뿔공룡의 그런 분류들을 쭉 보잖아요. 나중에 하위 분류군들을 쭉 보면은 특징이 더해지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진짜 그 뿔공룡의 모습, 트리케라톱스의 모습으로 향하는 그 과정이 보이니까 네. 그게 확실히 좀 약간 그 일반인들한테 진화라는 개념을 알려주기에 되게 좋은 그 예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진화하면 생각하는 게 형태적 진화예요. 형태적 진화. 형태적 진화. 네. 그죠? 몸이 어떻게 변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게 되게 단순화시킨 강룡류의 개통도예요. 네. 고작 네 종만 가지고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진화 과정이 보이죠. 네. 이게 지금 다 강룡류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룡류가 진화해서 뭐 코로나사우루스류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다 포함시키는 거고 강룡류 내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애들이 보면은 저기 인롱이라는 친구예요. 네. 보면은 뿔이 없죠. 뿔 없어요. 뿔도 없고 볼 쪽에 있는 길쭉한 구조도 없어요. 네. 이게 코로노사우루스류 그 전 단계에 바로 볼에 뾰족한 볼이 생겨요. 오. 인롱 때는 또 머리가 작아요. 그나마 약간 레벨 1에서 레벨 4로 진화해 가는 과정 같아요. 저희 주니케라톱스 정도 되면 한 레벨 한 30. 레벨 30이에요? 30쯤 돼야죠. 진짜? 네, 레벨 30. 인롱은 다른 모든 공룡 분류군들처럼 시작할 때 되게 작아요. 네. 머리뼈가 한 이만합니다. 얘를 이제 강룡류로 분류하는 이유는 주둥이 위턱 위에 있는 그 로스트랄본 네. 부리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그렇게 분류하는 얘기했었죠. 거예요. 여기 네. 입의 윗부분에 있는 거. 강룡류 자체를 정의를 할 때 애초에 그걸 처음 연구하시는 분이 이 뼈가 다른 동물에게서 보이지 않는 특징이기 때문에 얘네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못 박아놨어요. 인롱 보니까는 뿔은 없지만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는 강룡류인 거예요. 그렇죠.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룡류의 정의가 파키케팔로사우루스보다는 트리케라톱스에 더 트리케라톱스에 가까운 가까운. 거잖아요. 그 정의에도 맞아 떨어져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보다는 오히려 트리케라톱스 쪽에 더 가까운. 가까이 붙어 있는 동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코로노사우루스류로 진입을 하면서 머리가 커지고 뒤통수 쪽에 뼈판이 생깁니다. 뼈판. 프릴이라 불러요. 프릴. 네. 볕이에요, 볕. 뭔가 이렇게 과시하는 용도로 쓰였을 걸로 좀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케라톱스 상과가 돼요. 얘네들이 일부가. 그러면서 머리가 좀 더 커지죠. 네. 덩치도 커지고 그 다음에 눈 위에 한 쌍의 뿔이 생겨요. 저게 브라우홀, 브라운 홈. 눈썹뿔이에요. 눈썹뿔이 브라우홀. 생기고 그 다음에 케라톱스 과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트리케라톱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와. 코에 뿔이 생기고 몸집이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레벨 한 100이죠 이게. 100. 다 찍은 거예요 이거. 다 찍었어요. 만렙 찍었죠. 네, 만렙 찍고 이제 죽었죠. 만렙 찍고 소행성 구경하시고 그게 엔딩이었죠. 엔딩이었죠. 벚꽃 엔딩이었죠. 네. 얘네들한테. 공룡의 형태적 진화 같은 경우는 공룡의 분류한 거를 잘 기억하시면은 그 세부 분류로 가면 갈수록 형태가 바뀌는 걸 보여요. 그게 결국에 이제 진화 과정인 거예요. 얘네들의 진화 과정. 사실 이런 공룡의 형태적 진화를 우리가 많이 알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잘 이해를 못 했었는데. 네. 심지어는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공룡이 정말 실제 분류군이 맞느냐. 워낙 서로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얘는 공통조상에서 기원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완전 관련이 없는 무리의 파충류들인데 우리가 그냥 임의로 묶어서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학자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심지어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육식공룡이 악어 쪽에서 진화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지금 현재는 프로그래밍도 돌리고요. 그렇죠. 프로그램도 돌리고 해가지고 정말 이쁜 개통도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개통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렇죠. 뭐든지 AI도 그렇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필요하잖아요. 데이터가 기본적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공룡 학자들이 그냥 공룡 장난감이나 보면서 이렇게 막 논문 대충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 모으는데 시간을 진짜 많이
아, 그럼요.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대학원생 중에 뭐 제가 아는 후배 있어요. 지금 미네소타 대학에 있는 네. 손민영 연구원이라고. 좀 들어봤어요. 아, 예. 그 네. 친구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뿔공룡을 지금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와우. 근데 그 친구가 자기의 그 공룡 개통도를 만들기 위해서 몽골이랑 미국의 각 박물관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더라고요. 그걸 지금 거의 한 4년 동안 하고 있어요. 와. 그 데이터가 어디서 오느냐? 화석에서 와요. 화석에서 오겠죠. 화석에서 오는데 네. 화석이 사실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보존율이 좋은 화석 2개를 가져왔어요. 아, 에드몬토사우루스 쟤는 완전 저번에도 소개해 주셨지만 미이라처럼 돼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에드몬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조각류에 해당되고 하드로사우루스과에 속하는 동물이에요. 네. 사우롤로푸스 악과에 속하는 동물이고요. 등을 바닥으로 하고 좀 누워 있는 거예요. 네. 그 위로 좀 뻗어 있는 게 앞다리고요. 지금 앞쪽으로 지금 튀어나온 부분이 머리예요. 네. 근데 보시면은 피부가 덮여 있어요. 말 같네요. 좀 맑았죠. 그러니까는 주둥이가 얘네들이 하드로사우루스과를 오리 주둥이 공룡이라고 하긴 해요. 왜냐면은 뼈를 보면은 주둥이 끝이 되게 넓적해요. 그러니까 오리 주둥이 같으니까. 근데 살아있을 때는 그 앞에 각질로 된 덮개가 이렇게 자라 있어요. 앞으로 휘게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보면은 마치 말주둥이랑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런 화석들 덕분에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피부가 남아 있어요. 네. 보통 피부 화석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인상 화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눌려가지고 생긴 진흙에 아. 공룡이 앉았다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치킨 자국 있죠. 네. 물론 그런 것들도 화석으로 남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실제 피부 자체가 그 속에 광물들이 스며들어가지고 보존이 된 거예요. 아, 진짜? 피부가 딱딱하진 않았어요. 보통 단단한 것들만 화석으로 남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꼭 그렇지 않아요. 어. 산소가 적은 환경에 들어가 있거나 하면은 부패가 쉽게 안 진행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누워있던 공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렇게 피부가 잘 남아 있어요. 와, 신기하다. 네, 신기하죠. 그래서 네. 부드러운 것도 사실은 다 화석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적어요. 네. 왜냐면 동물이 죽으면은 부패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막 파리라든지 이런 데들 와서 뜯어먹고.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저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저거가 어쩌다가 저렇게 보존이 됐는지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있었어요. 네. 특수한 경우인데 어떤 거냐면은 초식동물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막 다 씹어 먹어요. 네. 그럼 남는 부위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런 표본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피부는 다 남아 있는데 보통 배 쪽이 안 남아 있고요. 네. 꼭 보면은 내장 기관은 안 남아 있어요. 내장은 먹은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악어라든지 네. 작은 그런 육식동물이 와가지고 큰 동물을 해체를 할 때 보면은 네. 배 쪽에 구멍을 내가지고 내장을 먹어요. 네. 안에 있는 장기랑 이런 것들을 위주로 먹습니다. 그게 좀 더 그렇죠. 영양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그것만 쏙 빼먹어요. 그러면은 뼈랑 가죽만 남아 있겠죠. 그렇겠죠. 그 상태로 뭐 약간 산소가 없는 뭐 늪에 빠져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보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저런 것들이 발견하면은 사실은 그 동물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화석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저거는 이제 오르니토미무스라는 공룡인데요. 수각류에 속하고 더 하위 분류군은 코일르로사우루스류 그리고 오르니토미모사우루스류에 속하는 일명 타조 공룡에 속하는 예예요. 피부는 안 남아 있어요. 네. 근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게 지금 캐나다에 있는 로얄 티렐 고생물학 박물관에 지금 이게 전시가 돼 있어요. 저 표본이 아마도 피부랑 그다음 깃털이 있었을 걸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당시에 이거를 화석을 처리하는 처리 기사분들이 네. 공룡에게 깃털이 덮여 있을지도 몰랐고 그리고 거기는 피부 화석이 또 발견된 적이 없어가지고 네. 다 그냥 실수로 다 이렇게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다 이렇게 밀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저 표본이 재밌는 게 일단 저런 표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articulated 된 표본이라고 불러요. 아티큘레이티드 된 네, 표본? 연결된 표본이라고. 아. 그래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쁘게 나와 있잖아요. 네. 저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은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묻힌 애들이에요. 갑자기 뭐 홍수가 난다든지 뭐 강둑이 무너져가지고 묻힌다든지 하는 네. 애들이고요. 우리가 영화 주라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학자들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화석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그 모습의 공룡이 딱 저거죠. 아, 아티큘레이티드 된 모습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아티큘레이티드 된 그러니까 연결된 표본들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많은 걸 알려줘요. 그래서 저 두 개의 표본들을 가지고 복원한 복원도를 가져왔거든요. 두 표본을 가지고 복원한 이 두 공룡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옆에 있는 게 에드몬토사우루스,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르니토미무스. 에드몬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저 복원도가 논문에도 나온 복원도인데 피부에 비늘들이 다 저기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공룡 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룡을 그린 다음에 네. 피부를 한 가지 크기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도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런 미라화된 그 오리주둥이 공룡의 피부를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몸 부위마다 비늘의 모양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몸이 잘 안 접히는 부분들 있죠. 공룡 같은 경우 몸통의 그러니까 옆구리 쪽 그쪽은 약간 비늘이 좀 크고요. 접히는 부위들 있죠. 팔꿈치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비늘이 좀 작아요. 근데 그게 사실 말이 되죠, 그죠? 접혀야 되기 때문에 비늘이 크면 안 되잖아요. 네. 잘 안 접힐 거 아니에요. 에드몬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비늘 하나하나까지 다 복원된 최초의 공룡이고요.
옆에 있는 오르니토미무스 같은 경우는 영화 쥬라기 공원에 나오는 갈리미무스에 가까운 친척이에요. 갈리니무스. 네. 그래서 영화 쥬라기 공원에 나오는 갈리미무스를 보면은 마치 그 깃털 벗겨놓은 타조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온몸이 깃털로 덮여있죠. 네. 그래서 쥬라기 공원은 틀린 거예요. 쥬라기 공원에서는 당시에는 타조 공룡이 깃털로 덮여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때 만들어진 거라서 네. 깃털 없이 나온 거고요. 네. 오르니토미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저 표본 같은 경우는요. 아랫팔 부위에 깃털 가운데 부분을 깃대라고 하는데 깃대가 깃대. 찍힌 자국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굉장히 큰 깃털의 깃대들이 찍힌 자국들이 나와가지고 앞다리에 큰 깃털들이 붙어있죠. 그래서 그쵸? 저런 식으로 붙여놨어요. 화려한 앞다리 깃털을 붙여놓고 저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같은 지층에서 나오는 비교적 몸집이 작은 오르니토미무스들이 있어요. 좀 어린 개체들. 걔네들은 또 앞다리에 저런 깃털이 붙었던 흔적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저게 성숙했을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물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짝짓기 칠 때 과시하는 용도로 깃털을 쓰지 않았을까 지금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타조 공룡과 되게 비슷한 동물이 오늘 살아있죠. 바로 타조죠. 타조도 보면은 앞다리 날개죠. 날개에 붙어있는 큰 깃털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막 펄럭여요. 이렇게 펄럭이면서 춤춥니다. 앉아가지고 그 암컷들이 그거를 봐요. 보고는 얘가 나의 남자인가 아닌가를 그걸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오르니토미무사우루스류들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존율이 좋은 화석 같은 경우는 나오면은 일단은 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어른이 됐을 때 나오는 특징들뿐만 아니라 뭐 피부의 그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물론 모든 공룡 화석들이 다 저렇게 잘 나오면 좋겠지만 발견되는 공룡 화석의 거의 90%는 저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이에요. 코리아노사우루스. 코리아노사우루스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붙였나요? 전남대학교 팀에서 옛날에 붙여줬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학명이 붙여진 공룡이고요. 보성에서 발견됐어요. 보성, 전남 보성. 네, 녹차로 유명한 데서 발견돼서 거기 보면은 공룡 알 화석 산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뼈들을 토대로 학계에 보고가 된 공룡이에요. 몸 크기 같은 경우가 한 큰 개만 합니다. 골든 리트리버만한 크기의 네. 동물이에요. 원시 조반류예요. 네. 그래서 앞다리가 되게 튼튼해가지고 땅을 파면서 이렇게 땅굴을 파고 살았던 동물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네. 저 이미지를 제가 작업한 거예요. 지금까지 코리아노사우루스의 골격을 완벽하게 복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내가 했다. 그걸 제가 2년 전에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이미지에 4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위에 3마리가 지금 발견된 개체들이에요. 지금까지 3마리가 발견됐어요. 3마리가 발견됐는데 좀 하얀색으로 표시된 뼈들이 있죠. 네. 저게 발견된 부위예요. 오. 회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발견되지 않은 부위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 3마리의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제가 만든 게 맨 아래에 있는 복원된 골격도예요. 와. 저거 만들어나 진짜 힘들었어요.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치수랑 이런 걸 다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렇겠죠. 뼈 하나를 다 그려야 돼요. 저런 식으로 해서 복원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학명이 보고된 공룡들의 골격도는 제가 다 작업을 했어요. 와. 그래서 다음 것도 보시면은 또 다른 공룡이 또 발견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얘는 이제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견된 동물이에요. 네. 코리아 케라톱스라고 하는 강룡류인데 지금 2마리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게 지금 발견된 부위를 표시한 그림이에요. 어디만 표시가 돼 있어요, 지금? 뒤에만 돼 있죠. 네. 상반신이 없어요. 네. 저 표본이 스토리가 있는데 뭐냐면은 방파제에서 발견됐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게 원래 화성에 있던 돌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어. 딴 데서 온 돌인 거예요. 아마 안산 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산 NC스였을 텐데. 돌 자체가 발견된 곳은 이제 화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화성시에서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연구가 진행된 표본이거든요. 안산에서 발견될 뻔했는데 화성으로 갔다. 화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 표본 보니까 이게 돌에 하반신만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렇게 보존율이 하반신이 좋으면은 보존율이 좋은 상반신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상반신을 못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상반신을 복원한 거예요? 일단은 저 코리아 케라톱스가 포함된 강룡류의 개통도를 그려봤을 때 얘보다 살짝 원시적인 얘랑 얘보다 살짝 진화된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두 공룡을 비교를 해가지고요. 특히 제가 많이 이용한 게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더 큰 얘가 있고 원시적인 얘는 좀 머리가 작아요. 그래서 크기를 비슷하게 키워가지고 머리를 이루는 뼈들이 조금 모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각 머리를 이루는 뼈들의 중간 형태를 다 치수를 재가지고 중간 형태가 있다면은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몸통도 마찬가지예요. 몸통도 비교적 잘 보존된 원시 강룡류 중에 중국에서 발견된 오로라 케라톱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로라 케라톱스랑 야마 케라톱스라는 공룡이 있어요. 그 공룡의 또 상반신을 합친 거예요. 합쳤는데 놀랍게도 얼마 전에 일본에서 원시 강룡류 화석이 나왔는데 머리가 나왔거든요. 저거랑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합니다. 제가 만든 가상의 머리긴 했는데 나름 과학적으로 추론해서 만든 머리였는데 비슷한 게 나오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한 코리아케라톱스의 골격도를 제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토대로 전신 골격 레플리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성시의 공룡알 방문자 센터에 가면은 거기에 전시가 돼 있을 거예요. 실물 크기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꼬리랑 골반이랑 다 발밖에 안 나오는데 뭔 근거로 상반신을 저렇게 복원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앞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아니 그건 너의 생각이고 뭐 날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너무 다 저거 그냥 상상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참 재밌어요. 왜냐면 저걸 만들기 위해서 저는 1년을 고생했는데 이렇게 나름 복원한 것도 저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고생물학자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00년 동안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제가 오늘 좀 소개할 게 뭐가 있냐면은 상동기관이라는 거예요. 상동기관. 상동기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룡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공룡이 아까 그 코리아케라톱스처럼 하반신만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앞다리를 2개를 갖다 붙여놨어요. 네. 왜 하필이면 2개일까? 그거는 내 쌍일 수도 있고 아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상상 아니냐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육상 위에 올라와 있는 척추동물들의 몸 디자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겉에서 보면은 그냥 다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안에 있는 해부학적 특징들을 보면은 다 같은 구조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다 같은 조상에서 기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형태나 기능이 다르지만 기원이 같은 거죠. 기원이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정작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은 다 같아요. 예를 들어 자연사 박물관 이런 데 가가지고 동물의 뼈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다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윗팔에는 뼈가 하나고 밑에 있는 2개고 손바닥 뼈, 손가락 뼈가 있어요. 이런 구조에서 벗어난 동물은 없어요. 퇴화하면 퇴화했지. 그렇죠. 윗팔뼈가 3개고 아랫팔뼈가 갑자기 하나인 동물은 없어요. 네네네. 이게 사실 이 상동기관 자체가 진화에 되게 강력한 에비던스긴 해요.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육상 척추동물의 앞다리를 예를 들었잖아요. 앞다리를 그냥 그릴게요. 사람 팔이에요. 네. 이게 상완골, 이게 레디어스란 뼈인데 네. 이게 요골일 거예요. 요골, 척골, 중수골, 메타카르팔이라고 이게 지골이에요. 사람의 앞다리예요. 팔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제가 이렇게 공룡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이게 팔이 아프다, 앞다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야, 너는 바보같이 팔이지 왜 앞다리가 아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의 그 팔 구조예요. 또 다른 척추동물을 볼게요. 같은 포유류인데 고래예요. 고래. 고래의 앞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느러미 형태로 변한 앞다리예요. 그래서 이게 살로 덮여 있으면 이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근데 막상 그 뼈 구조를 보면 똑같이 상완골 있죠. 요골 있죠. 척골 있죠. 중소골 있죠. 지골 있어요. 고래는 그나마 좀 사람의 앞다리랑 다른 게 5번째 지골이 사라졌어요. 4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건 가능해요. 뼈에 마디가 추가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막 이상하게 변하는 건 안 돼요. 어깨가 2개 생긴다든지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자, 포유류 말고 이건 무슨 동물의 앞다리일 것 같으세요? 이거요? 네, 새예요, 새. 새 다 똑같이 상완골, 요골, 척골, 중수골, 그다음 지골들이 있죠, 이렇게. 근데 왜 이게 2개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아래는? 아래가 2개가 있어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얘네는 잘 못 돌리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게 관절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말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해줘요. 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네. 물론 이게 불가능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 물 밖으로 나온 동물들이 다 약간 다리가 벌어져 있고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일자로 해가지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발을 앞쪽으로 돌리기 위한 돌리기에 적합한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오기 이전에 뼈를 갖고 있는 물고기들이 있거든요. 앞다리와 비슷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네. 얘네들도 똑같이 이렇게 상완골 같은 거, 요골, 척골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네. 박쥐도 마찬가지예요. 박쥐도 구조가 다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완골, 요골, 척골, 중수골, 그 다음에 지골. 이게 같은 조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거를 상동기관이라고 그래요. 형태적 상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뼈가 조금만 나와도 사실은 부분만 나와도 복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 그려진 골격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골격도라냐면요, 미국 자연사박물관, 그러니까 뉴욕 내처럴 히스토리 뮤지엄의 관장이었던 헨리 오즈번이라는 사람이 그린 최초의 티라노사우루스 골격도예요. 공룡 좋아하는 팬들은 헨리 오즈번 되게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미국 우생학의 아버지기도 해서 진짜?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우생학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만든 게 미국 자연사박물관이긴 하거든요. 네. 관 자체가 이렇게 나뉜 게.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세가 잘못된 거긴 하지만은 저기에 보면은 색깔이 다르게 표시돼 있어요, 뼈들이. 네. 시커멓게 표시된 부위가 발견된 부위예요. 그리고 회색은
발견되지 않은 부위예요. 안 발견된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네. 다른 동물의 것을 참고로 해서 네네. 거기에 맞게 사이즈 맞추고 한 거예요. 근데 치고는 발견됐네요. 치고는 나왔어요. 치고는 굉장히 커요. 항상 저기 박물관 가면 애들이 저 되게 궁금해하는 뼈예요. 생식기 뼈인 줄 알고. 생식기 뼈인 줄 알고. 발견 부위가 별로 없어요. 네. 없는데도 저렇게 골격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더 추가적인 티라노사우루스의 뼈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제 보존율이 그나마 좀 괜찮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네. 겹치는 부위가 있고 겹치지 않는 부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저런 데이터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티라노사우루스의 온전한 골격도를 그릴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네. 저 정도 발견됐으면 많이 발견된 많이 거잖아요.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저거를 통해 가지고 골격도를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네. 물론 자세라든지 약간의 머리의 형태라든지 이런 건 달라요. 그렇겠네요. 근데 약 100년 전에 네. 헨리 오즈본이 그린 골격도랑 많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차이는 안 나요. 네. 그래서 이 고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네. 참 이게 대단해요. 그러네요. 뼈가 별로 안 나와도 이러한 과학적 이론을 토대로 보고를 하잖아요. 보통 보면은 다 예측을 해요. 근데 저게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설명을 해줬던 그 상동기관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그죠. 특징 때문에 네. 예, 추측을 하고 막상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많이 발견됐으니까 검증을 해보면은 진짜 그렇다. 맞아요. 예, 그 방법은 지금도 쓰이고 있고 맞아요. 아까 우리 공룡님이 복원을 했던 코리아 케라톱스라든지 코리아노사우루스 이런 것들도 다 복원을 같은 방법으로 해낸 거죠. 다 가능해요. 나중에 물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코리아 케라톱스가 만약 상반신이 발견이 돼도 저기서 크게 디자인이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네.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복원한 골격도예요. 저게. 그럼요. 그냥 갑자기 네.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요. 용역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럼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자, 그래서 골격은 저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룡에 좀 잘 이해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제목이 공룡의 진화와 생태인데 그렇죠. 모든 공룡을 사실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 공룡의 생태와 진화를 한번 이끌어가 볼 거예요. 좋습니다. 자, 티라노사우루스 골격은 저렇게 생긴 거를 학자들이 알아냈어요. 이제 네.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뼈만 있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육도 있어야죠. 살도 있어야 되고 네, 살이 있어야죠. 내장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근육은 어떻게 보관하는 거냐? 물어봐요. 똑같아요. 상동기관이에요. 네, 상동기관이에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티라노사우루스 비슷한 동물 오늘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새 있죠. 네. 악어 있죠. 네. 뭐 도마뱀도 있고 다 있어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근육들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그럼요. 위치도 물론 약간 변형은 있겠지만은 다 복원할 수가 있어요. 근육이 붙는 부위도 저희가 다 알아요. 네. 왜냐면은 예전에 저기 랩미팅에도 여러 번 언급하긴 했지만은 근육이 어디 붙어요? 뼈에 붙어요. 그럼요.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뼈 안에 침투된 섬유 구조도 나와요. 샤피 섬유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나오고 샤피 섬유에 뻗어 있는 방향을 보면은 근육이 어느 쪽으로 뻗어 있었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늙은 개체 같은 경우는 근육을 많이 쓰면은 뼈에 근육이 붙은 부위가 변형이 돼요. 오돌토돌하게 막 이렇게 그 러프하게 표면이 바뀌거든요. 그럼 여기에 근육이 붙어 있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네, 맞아요. 알 수가 왜냐면은 이게 똑같은 게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은 별이거든요. 블랙홀 사진 찍었는데 사실은 그게 사진을 찍은 게 아니거든. 네. 이미지 신호로 받은 건데 그거를 복원 이미지화 했다고. 야, 그거 거꾸로 한 거 아니냐? 아니면 제임스 웹 찍은 사진들 다 흑백인데 너네가 임의로 예쁘게만 만든 거 아니냐?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근육 추정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었는지.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뭐냐면은 티라노사우루스를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큰 공룡들 있죠. 중생대 사도 공룡들 같은 경우는 뒷다리를 움직일 때 네. 어떤 근육을 많이 쓰냐면은 꼬리 대퇴골근을 써요. 머슬 카우도 피머랄리스라고 하는 그 근육이 있거든요. 네. 그게 오늘날 살아있는 파충류에도 관찰이 돼요. 저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악어예요. 네. 그 화살표로 표시된 부위가 뭐냐면은 꼬리 대퇴골근이에요. 꼬리 대퇴골근. 네, 저게 일단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도마뱀, 그 다음에 악어, 꼬리가 긴 파충류들은 저걸 다 갖고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꼬리랑 대퇴골을 이어주는 근육이겠죠. 네. 그래서 이쪽이 머리예요. 이쪽이 머리. 저쪽이 꼬리겠죠. 네. 이게 뒷다리예요. 뒷다리를 지금 오른쪽 옆면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등이고요. 잘 그린다. 여기에 보면은 약간 돌기가 나 있어요. 이렇게 네. 허벅지뼈의 뒷부분에 fourth trochanter라고 해서 근육이 붙는 돌기가 하나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네. 어마어마하게 큰 근육이에요. 네. 근육은 뭔가를 밀어내지 않아요. 잡아당깁니다. 네. 그래서 이 뒷다리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뒷다리가 뒤로 가겠죠. 박차고 나가기에 되게 필요한 근육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얘가 다리를 움직인다면 이게 잡 당겨지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뒤로 이렇게 뻗겠죠. 이렇게 뻗어요. 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날 살아있는 파충류들에게서 꼬리 대퇴골근이 얼마나 큰지 잘 몰랐어요. 공룡의 그 꼬리를 복원을 할 때도 이거를 좀 되게 작게 복원을 했어요. 네. 작게 복원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대표적인 게 티라노사우루스인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는지를 누가 한번 모델을 세웠는데 이게 몸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인데 네. 근육량이 부족한 거예요. 아. 근육을 복원해봤더니 근육이 모자란 거예요. 이 정도 빨리 뛸 것 같은데 근데 안 맞는 거예요. 근육이랑 모자라요. 안 맞아. 근육량이 안 맞아요. 그래서 원래 재빠른 동물에게서 기원한 동물이기 때문에 뼈 구조야 뭐 그렇지만은 근육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뭐 티라노사우루스는 천천히 걷는 동물이었다. 뛰지 못했다.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이 근육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 모자랐던 근육이 다 여기 있어요. 여기 붙어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요즘 복원된 거 보면 꼬리가 되게 두꺼워요. 근데 그게 뒷다리에 연결된 중요한 근육인 거예요. 꼬리 대퇴골근, 꼬리랑 대퇴골이 연결돼 있으니까. 네. 이거 덕분에 티라노사우루스는 물론 뛰질 못했어요. 너무 무거운 동물이어가지고 막 몸무게가 막 9톤까지 자라는 동물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두 다리로 걷잖아요. 뛰질 못해요. 위험해요. 뛴다는 거 자체가 뭐냐면 발이 땅으로부터 다 떨어져 있어야지 그걸 뛴다고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 거기서 뛰다가 잘못 내디디면은 발목이 꺾인다든지 아무튼 앞으로 사람도 자빠질 그렇게 거예요. 되잖아요. 뼈가 다 부러질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근데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뛰질 못해요. 대신에 빨리 걸어요. 파워워킹이 가능해요. 이거 덕분에. 파워워킹 했을 때 그 시속 한 30km가 나옵니다. 파워워킹일 때 시속 30km. 네. 와. 그러니까 빨리 걸어서 먹잇감을 잡는 동물이었어요. 엄청 빠르네. 사람보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훨씬 빠르죠. 사람.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는 뉴스였는데 티라노사우루스 뛰지 못한다. 걷는 속도 30km. 인간 걱정할 필요 없을 듯.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 걱정해야지. 해야죠. 그 사람은 그냥 우사인 볼트만 생각한 거지. 네. 다른 사람들은 보통 시속 한 10km 뛰나요? 그렇죠. 근데 숨 차가지고 오래 못 뛰죠. 네. 얘네가 지금 1초에 막 8m 이상 걷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자전거로도 힘듭니다. 차 타고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 근육 덕분에 재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악어를 해부한 거 덕분에 악어랑 다른 꼬리가 긴 그런 대형 파충류들을 해부한 거 덕분에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게 알려진 게 이제 한 10년 됐을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볼게요. 자, 이 꼬리 대퇴골근이 짧아진 공룡도 있어요. 네. 같은 공룡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이랑 비교해 볼게요. 자, 트리케라톱스도 꼬리 대퇴골근이 있었어요. 이렇게. 네. 티라노사우루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길어요. 티라노사우루스 거는 엄청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새는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돼 있죠. 궁금해하는 게 새만 무릎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무릎이 여기 있어요. 깃털에 가려져 있는 것 뿐이지 살이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새도 과거에 살았던 공룡으로부터 이어받은 꼬리 대퇴골근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짧아요. 일단은 조류 자체가 꼬리가 짧게 진화한 애들이어가지고 짧아요. 악어도 길어요. 악어도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보시면은 다르죠. 같은 근육인데 달라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이 근육에 되게 많이 의존을 하면서 걸었어요. 그래서 얘가 걸을 때는 어떻게 걷냐면은 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골반이 다 이렇게 움직여요. 골반도 움직이고 꼬리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공룡 다큐멘터리 보면 공룡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렇죠. 꼬리 반대로 이렇게 꼬리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맞아. 움직여요. 네. 꼬리도 같이 이렇게 딸려와요. 왜냐면 그렇죠. 근육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오늘날 새들은 그렇게 걷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걷죠. 네. 꼬리가 일단 짧죠. 짧게 진화해가지고 이 근육이 되게 짧아졌어요. 근데 이 근육을 거의 안 써요. 이 근육 자체를 거의 안 써요. 걷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얘네가. 다른 여기에 있는 공룡들은 다 골반을 움직이면서 살짝 걸었어요. 근데 새는 그렇지 않아요. 새는 어디를 많이 움직이냐면은 무릎을 많이 써요. 티라노사우루스 포함 다른 공룡들은 요 부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리가 앞으로 뒤로 움직여요. 허벅지뼈가. 대퇴골의 윗부분. 새는 요 부분은 거의 가만히 있어요. 살짝 움직이긴 하는데 거의 가만히 있고 요 무릎 아래만 움직여요. 이러면서 걸어요. 네. 꼬리가 짧아지는 형태로 진화하는 바람에 달라진 행동이죠. 걸음걸이가 달라진 거예요. 이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